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음과 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날씨 좋고. 진짜 추워요. 사실 대박. 아침에 제가 오늘 건강검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검진 가기도 전에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기 걸릴까봐. 건강검진 가는 길에 아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 김에 감기 체크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별일 없었습니다. 별일 없어야죠. 네, 그렇죠. 바빴어요. 난사형통. 네, 바쁘시군요. 오늘 드디어 영화 명작이라고 나름 좀 그죠. 항상 좀 유명한데요. 네.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후에도 다루겠지만은 드니 빌레브 감독님의 블레이드 2049의 어떻게 보면 프리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1편이고 그게 2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편, 2편으로? 네, 그쵸. 1편, 2편으로 본 작품 중에 1편. 상당히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다 느낌이 다 다르시겠지만은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또 나는 데스프루프에 이어서 이런 영화에 걸렸는가? 아니 이게 제가 추천했거든요. 이런 명작은 제가 할 수 없다. 아니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이음님 같은 분이 해야 이게 좀 뭔가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데스프루프 괜찮다면서요? 전 데스프루프 진짜 좋았어요. 아니 여러분들 명작이었어요 진짜. 아니 물론 명작이긴 한데요. 너무 우리가 유명하신 감독님과 좋은 작품들을 다뤄가지고 그쵸. 솔직히 마음을 오픈해 보세요. 누가 좋은 영화 꺼내보라고 하면 당당하게 데스프루프 꺼내실 수 있겠어요? 좀 애매하네. 타란티노도 안 꺼낼 것 같아요. 다들 솔직해집시다. 아무튼 저는 이번 주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블레이드 러너가 SF 고전 명작으로 인정받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82년도에 개봉한 작품인데 스크린 앞에 앉아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와 이거 진짜 쩐다. 이거 명작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이런 빈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했겠지만은 30년이 지금 훌쩍 지나버린 시점에서는 아니 40년쯤 지난 거예요. 그러네요. 네, 40년. 네, 죄송합니다. 2010년도인 줄 아는데 한 40년이 훌쩍 지나버린 시점에서는 좀 블레이드 러너에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좀 클리셰 덩어리도 많이 보이고 많이 좀 조잡한 영상도 많이 보여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내가 이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봤다면 하는 그런 자기 최면을 걸고 이 영화를 좀 리뷰해보려고 노력했고요.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면까지 걸어야 되는 영화였군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첫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영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파면 팔수록 그쵸. 뭔가 좀 의미가 솟아나와. 맞아요. 또 좋게 보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 나쁜 이야기 말고 좋은 이야기들로만 좀 오늘 시간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쁜 이야기 하면 뭐 어떤가요? 저는 좀 이따가 좀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블랙레인이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에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질문이 살짝 바뀌었네요. 왜요? 어떠셨어요? 이랬잖아요. 그랬어요? 좋은 점. 좋은 점.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먼저 봤던 입장에서 이제 사실상 저한테는 이제 프리퀄처럼 이 영화가 다가온 건데 맞아요. 이어지는 부분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걸 먼저 보고 나서 거기도 데커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데커드가 나이가 든 상태로 그대로 나오고 이제 데커드의
이제 후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캐치하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현대인에게 이게 SF 장르로서 네.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그 안에 SF를 떠나서 그 안에 인물들의 감정선 또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될 것 맞아요. 같다라는 네. 아쉬움이 좀 남았지만 근데 그 영상민 진짜 예뻤어요. 솔직히 인정. 맞아요, 특히 그 이제 조금 기울어가는 미래 LA 도시의 모습이 맞습니다. 이제 사실 조금 네. 뭐랄까 황폐화되긴 했지만 네. 그 네온 사인 빛이나 네. 이런 암울한 조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우리 이준님은 어떤 점이 좋으셨을까요? 아 저는 이게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미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인조인간이 어쨌든 주인공인데 그 이전에 저희가 봤던 그 에이리언 시리즈와 에이리언 시리즈에도 결국엔 주인공이 그 인조인간이었잖아요. 주인공? 네, 어떻게 보면 그게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커버넌트 말씀하시는 거죠? 에이리언 시리즈도 결국에는 그 인조인간이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놀랍게도 블레이드 러너도 인조인간이 그게 중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콧 감독님은 인조인간에 꽂히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 리플리 커트는 인조인간이라기보다는 복제인간 아닌가요? 복제인간하고 인조인간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복제인간은 인간의 DNA를 추출해서 그 복제시킨 거고 인조인간은 기계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만 헷갈렸나? 아니 저는 그래서 왜 기계가 피를 흘리고 막 그러지? 저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나? 네, 그랬는데 그래서 좀 그 사람들도 그럼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블레이드 러너 팬들 입장에서는 좀 복제인간과 인조인간을 좀 구분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리플리칸트라는 말을 쓰면서 나만 헷갈렸구나.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인조인간이 피를 흘리네 기술이 발달했나 보다. 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확대 개념으로 제가 틀린 말은 아닌 것 인조인간이 같아서 아니었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상심하지 마세요. 네, 저의 이해력에 딸려서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인조인간이든 복제인간이든 네. 그 저는 에이리언 시리즈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봤던 적이 어떤 거냐면 에이리언이라는 그 외계 생명체를 등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또 그런 인조인간이라든지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 인간에 대한 성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동감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참 동감을 하는데요. 저도 인간에 대한 성찰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잘 들었으니까 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좋았던 점은 리들리 스콧이 80년대에 생각한 미래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선 영화의 제목이 블레이드 러너이잖아요. 블레이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한국말로 칼날? 맞아요. 날 같은 되게 날카로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최신 과학기술 같은 것들을 최첨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도 최첨단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기술이 고도화되는 사회인 거죠. 근데 거기에 최첨단에서 이 뜻이 뭐냐 풀어보면은 가장 날카로운 끝부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트렌드예요. 이게 최신 유행과 트렌드를 의미하는데 원래는 이 첨자가 뾰족할 첨자를 쓰는데 이게 다른 의미로 날카롭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블레이드 러너는 우선은 최첨단 미래 도시를 달리는 사람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블레이드 러너 소속인 데커드가 넥서스 6를 잡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도시를 구경시켜 주는 거죠. 우선은 이 영화의 배경이 2019년도 LA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2019년 지났잖아. 그래서 1년 전. 82년도에 생각한 사람들의 2019년도에 상상하는 모습은 참 재미있습니다. 다들 집에 뭐 날아다니는 자동차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마 뭐 집안일을 돕는 레플리칸트도 하나씩은 다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네. 4년밖에 못 사니까 잘 챙겨주시고. 영화의 시작은 우선 미래 LA의 야경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늘 좀 리들리 스콧 영화를 우리가 아직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늘 첫 어떻게 도입부에 굉장한 영상미를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은 높은 마천루들과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모습도 보이고. 불이 왜 뿜죠? 이게 공장인가? 왜 굳이 불을 뿜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건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영상비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보입니다. 네. 특히 그 첫 장면에 타이렐 회사죠. 거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피라미드가 맞습니다. 진짜. 그 본사예요, 본사. 네. 타이렐 회사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선 멀리서부터 차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가 따라가니까 원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피라미드처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크고 웅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렇게 자동차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라미드 같았던 거대한 부분들이 이제 디테일들이 드러나게 돼요. 철근 하나하나까지 보이거든요. 맞아. 이러한 부분이 아마도 우리 에일리언에서도 다뤘던 리들리 스콧이 비주얼리스트인가요, 별명이?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빛 같은 거 일부러 그 빛을 다 꼼꼼하게 다 박아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디테일 때문에. 그게 사실은 영화 촬영을 CG는 당시에 좀 부족하니까 미니어처를 통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 섬세함 어떻게 보면 진짜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그러네요. 미적 감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요. 이 영화가 디스토피아적 배경을 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디스토피아의 뜻은 잘 아시겠지만은 유토피아의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부정적인 세계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영화의 배경은 시대 배경은 핵전쟁 이후의 지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밝지가 않잖아요. 뭐 스토리상 열등한 지구인들만 결국에는 다른 우주에 있는 식민지로 가지 못하고 지구에 남는 오프월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밑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이 생각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빈민가처럼 묘사됐구나. 네. 빈민가가 맞아요. 거기. 그렇죠. 저는 이게 설명 들으면서 다 알게 되네요. 왜 나만 몰랐던 거야? 제가 또 깨우치는 교육 방송. 나만 몰랐던 거야? 네, 좋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면 되니까. 예, 배워가고 있어요. 메모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러고 유익한 방송. 또 그리고 하늘은 늘 어둡고요. 그러게. 비가 또 추적추적 맨날 내려요. 우선 하늘에서 본 LA의 모습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아래를 봤을 때는 되게 도시가 이렇게 내가 살던 서울이 예뻤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어둡긴 하지만은 건물들이 빼곡빼곡하게 놓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해 보이지만은 사실 데커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번잡하고 혼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길거리들을 보입니다. 따라서 영화 내내 분위기는 좀 음침한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는 또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 영화에 동양인들을 썼을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뭐 왜 동양인을 썼을지? 왠지 그걸 것 같아요. 빈민들만 지구에 남아 있으니까 사실상 백인들은 거의 다 오프월드로 가고 빈민의 대다수는 아시안이나 뭐 그런 하위,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위 계급들이 거기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했을 것 같은. 그러면은 리들리 스콧 감독님께서는 이제 좀 동양인들, 특히 일본인들을 좀 하위 계급으로 좀 하위의 일본인하고 중국인 못 사는 사람들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좀 그거 이전에 원래 리들리 스콧이 이제 에이리언 때도 그렇고 여성을 일단 주인공으로 세우고 그런 맥락에서 소수자를 좀 이분이 좀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82년이면 인권이 이렇게 많이 아직도 열악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종차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당시에서 이제 그 아시아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배려의 차원이다. 일단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아니면 뭐 저쪽 그럴 수도 있죠. 오리엔탈리즘일 수도 있죠. 동양이 어떻게 보면 신비하니까. 네. 뭐 우선은 제가 느낀 감정은 좀 달랐는데 우선은 좀 최대한 좀 낯선 공간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82년도에는 서양인들이 좀 비교적 동양인 자체에 좀 생경하잖아요. 그런 문화나 뭐 길거리에서 우동을 먹는 모습들이나 그래서 일본어도 자주 등장을 하는 걸 보면은 좀 낯선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말도 있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제 평단의 이제 평론가들이 하시는 말은 이제 당시 80년대에 버블 경제는 아니고 그때가 이제 80 초반에는 일본이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래서
좀 미국 경제학자들이 늘 우려하는 게 언젠가는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그 두려움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LA라는 그 미국 한복판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의도하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동양인들이 거주를 함을 통해서 좀 그런 감정들을 관객들에게 좀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철저하게 백인의 관점이네요. 사실 맞아요. 그러네 그런 거면 그렇죠. 뭐 80년대인데 백인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게 맞지. 그 당시에는 그쵸? 그게 정상이죠. 네. 정상적인 사고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영화에 보면은 예쁜 네온 사인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좀 기모노 입으신 분이 등장합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네, 혹시 그분이 좀 누군지 아시나요? 엄청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진 않고 계속 나오시더라고. 자주 나와요. 네. 그분이 좀 나름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근데 분이에요. 그분 2049에도 나와요. 진짜? 2049에도 그 전광판이 그대로 아 나와요. 진짜? 아, 나 그건 몰랐네. 롱런하심. 누군가요? 아니 그래서? 몰라요. 그분은 바로 우리 블랙팬서에 나온 부산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그 장면? 알죠. 되게 어눌한 한국말로. 근데 거기에는 우리 그 블레이드 러너에는 일본 기본어로 입고 나왔지만 사실은 성함이 알렉시스 리로 아무튼 이씨. 이씨입니다. 한국인이네요? 한국계 미국인. 네,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와. 웬일이야? 이 블레이드 러너가 그 배우로서의 첫 데뷔작이고 실제로 그 레온생 스크린에 나왔으니까 스크린 데뷔작이 딱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연기는 안 하고 네, 그냥 이미지로. 네, 준비한 개그였습니다. 한국어를 좀 연습을 하지 그럼. 그러니까요. 충격적이네요. 네, 아무튼 뭐 되게 유명하신 배우더라고요. 그 아무튼 또 그 동양인뿐만 아니라 뭐 뱀이나 부엉이, 맞아. 비둘기 뭐 또 동물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 늑대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 동물들도 영화 내에 등장시키면서 영화 내에 굉장히 기묘한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아무튼 82년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미래의 도시의 모습은 특히 LA라는 우리 거대한 도시라는 곳에서의 미래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은 뭐 리들리 스콧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주제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리들리 스콧도 이런 주제를 좀 의식하고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주제 의식을 던지는 리들리 스콧에게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백인들은 되게 재밌게 봤겠다. 정말. 아, 그쵸. 그의 의도대로 다 엄청 되게 낯설게 보고 되게 무섭게 보고 그랬겠네요. 그쵸. 좀 진짜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요. 에일리언 1에서도 그렇고 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그런 배경을 다루는데 굉장히 좀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낯설고 공포스러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좀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눠볼 이야기로는요. 영원한 난제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데커드는 리플리컨트인가요? 인간일까요? 아 그래요? 그 레플리컨트일 수도 있나? 그 사람이? 네, 그거에 대한 힌트가 계속 그러니까 맞아요. 헷갈리게 하는 힌트가 나오잖아요. 한 분씩 혹시 아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니 저는 근데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네. 이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겠지. 그런데 만약에 리플리컨트면 수명이 한 4년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레이첼도 수명 없었잖아요. 무제한이구나. 근데 레플리컨트는 만약에 수명이 무제한이라도 늙긴 하나요? 늙진 않진 않을까요? 그럼 그 모르겠네, 얼굴로 쭉 생각해보니까. 가나요 원래 그러면? 데이비드도 늙었죠 결국. 그래요? 늙은 게 아니라 머리가 길었죠. 그렇지. 이건 스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도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리플리컨트도 있다라는 식의 힌트를 헷갈리게 준 장면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가 이제 유니콘이 나오는 맞아요. 꿈 장면이 네네. 있었는데 그를 따라다니던 형사 가프인가요? 맞아요. 가프가 맨날 종이접기의 달인이시잖아요. 종이접기 되게 맞아요. 잘하시는데 잘하세요. 막 닭도 접고 맞아요. 막 사람도 접고. 되게 잘 접으세요. 잘 접으시는데 갑자기 그의 문 앞에 마지막쯤에 이제 유니콘을 접어서 올려놓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 가프가 결국 그런 꿈 내용까지 만들어서 데커드에게 주입시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게끔 약간 유도
했다. 약간 맞다. 이거죠. 맞습니다. 또 있나요 혹시? 근데 혹시 제 생각에는 이게 데커드 직업 자체가 블레이드 러너 그러니까 그 레플리컨트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채용 과정에서 레플리컨트면 이미 걸러졌겠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블레이드 러너 그러니까 넥서스 6를 잡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면은 그 기억만 심어버리면은 잡는 목적으로 레플리컨트 잡으려고 레플리컨트 이용해. 그럴 수도 그러니까 뭐 만약에 레플리컨트라 가정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답은 몰라요 사실. 2049에서는 사실 리플리컨트는 리플리컨트가 잡아요. 와. 애초에 그래요? 그냥 설정이 그렇게 그건 몰랐다. 가거든요. 그리고 좀 늙게 나오죠. 늙어서 데커드가? 아닌가? 뭐 스포를 해도 되면은 사실 상당히 나이 들어서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40살이 더 먹은 것으로 나오시긴 하는데 이게 리플리컨트인지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고민을 하시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의 오피셜 답변은 없습니다. 주연을 맡은 해리슨 포드도 이게 데커드가 사람인지 리플리컨트인지 감독에게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 끝까지 안 알려졌다고 해요. 감독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감독은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감독은 일부러 이런 모호성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로 뭐 촬영간에 좀 불화도 있었다고 하고 결국에 해리슨 포드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인공 데커드는 레플리컨트가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우선은 여러 가지 좀 증거들이 있는데 우선은 레플리컨트는 눈에서 노란색 빛이 좀 나오거든요. 맞아. 이게 뭐였죠? 보이트감트 테스트인가요? 그 눈을 네. 뭐 있어요. VK 테스트가 나오는데 눈을 자꾸 보죠. 눈으로 자꾸 보는 건데요. 거기서 눈동자가 좀 흔들리거나 잠깐 그 레이첼도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면이. 근데 똑같이 데커드도 노란색 불빛이 살짝 비칩니다.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영화 초반 나레이션에 그 리플리칸트가 죽는 것은 리타이어 그러니까 은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데커드는 블레이드 러너로서의 활동을 은퇴했다고 하고 경찰이 너 활동 안 하면 큰일 날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은퇴하게 되겠군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의적인 표현을 계속 쓰는 거죠. 또 이제 레이첼이 또 의미심장한 말들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데커드를 보고 당신은 테스트를 당해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데커드는 조금 그러네. 난 당해본 적이 없는데 하는 표정을 좀 짓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저도 이게 이프님의 생각과 동의합니다. 그 유니콘인데요. 데커드는 유니콘이 나오는 꿈을 꾸거든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레이첼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의 지휘관인 그 게프가 접어놓은 유니콘을 발견하게 되면서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는 레플리칸트의 기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그의 지휘관인 게프가 이 데커드의 주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말이 돼 설득력 있어. 그렇죠. 증거들을 좀 조합해 보면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진짜 그럴 수 있을 하지만 것 또 사람일 수도 있죠. 뭐 영화 설정 자체가 데커드가 사람인 것처럼 애초에 시작을 하기도 했고 해리슨 포드도 그냥 사람으로 할래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그 나이가 조금 든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수명이 4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이 레이첼처럼 특별한 로봇일 수도 있겠지만은 30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레플리컨트는 자기가 레플리컨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보통 넥서스 6까지는 다 자기가 리플리컨트인지 알아요. 근데 레이첼은 이제 실험체였는데 이제 그 리플리컨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기억을 옮겨와가지고 거기에 심으면 걔가 그게 자기 어릴 때 기억인 줄 알고 자기가 리플리컨트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그 생체 그 조건도 100% 똑같잖아요. 피 거의, 흘리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도 속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억만 있으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와.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그러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데커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 데커드 집에 무슨 사진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 사진이 막 다 자기 어릴 때 사진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맞아. 사진이 막 전시가 되어 전 있거든요. 그게 엄마인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그를 리플리커트인 데커드를 만든 사람들이 그의 과거 기억을 인위로 심어주려고 거기에다 그런 물증들을 갖다 놓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거 난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풀지 못한 미스테리인데 제가 우선 생각한 것은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레플리칸트냐 사람이냐 이거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는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우선 이 영화의 제목이 블레이드 러너잖아요. 그 만약 데커드가 우리가 러너니까 달리는 사람 러너라고 하고 만약에 달리는 그 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블레이드 칼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달리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상상이 돼요. 아, 칼날 위에서 달린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달리는 게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한 사람인 거죠, 데커드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51%는 리플리컨트일 수도 있고 49%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의 관계도 성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영화에서 좀 관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겉모습으로는 레플리칸트와 사람을 절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레플리칸트는 그 조라 있잖아요. 조라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라가 누구였지? 조라가 여성 악당인가요? 그 맞아요. 그 뭐죠? 아니요, 여성 아닌가? 악당 이름 프리스인데. 프리스도 아, 있고 그 사람 아니구나. 조라는 아, 그분이십니다. 기억났다. 네. 그 그분이십니다. 비닐 옷을 막 입고 총 맞고 죽으신 분. 아, 있어. 머리에서. 그분 있어. 총 맞고 피를 흘리고 죽이시잖아요. 막 유리창에 막 박으면서 죽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스는 기억하시죠? 프리스가 그 변장하던 애, 막 체조하고 막 이런 애, 애처럼 되게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레이첼은 자신이 그 리플리칸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실감이라는 굉장한 그 고도의 감정을 느끼거든요. 심지어 그 로이 베티는 누구지? 로이 베티는 이제 마지막에 빤스만 입고 막 넥서스 6 대장. 그 흰머리 카리스마가 있어. 남성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뭐 진짜 사람도 잘하지 못하는 그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릭 데커드를 살려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마지막에 명장면 같아요. 네.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사실 뭐 사람과 다른 게 사실 그 사람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지 뭐 거의 뭐 성인 군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반면 그 릭 데커드는 좀 어떠냐. 그 무기도 없는 무슨 여성을 그냥 아무 의심은 아니지만 죄책감 없이 그냥 총 쏴서 죽이기도 하고 레이첼에게는 야, 너 레플리칸트야. 왜 사람인 척해 하면서 팩트 폭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레이첼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맞아. 모르겠어요. 난 이게. 그 장면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갔어. 리들리 스콧이 나는 좀 릭 데커드의 이런 비인간성을 좀 보이고자 만든 장면인지 아니면 그때는 그게 멋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게 시대의 차이 때문인가? 그래서 아무튼 나는 되게 보면서 이거는 멋있으라고 만든 건지 아니면은 인간의 비인간성을 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지 잘 모르겠어요. 좋겠다. 그게 뭘 멋있으라고 만들었으면. 되게 터프한 남자의 표본을 보여주려고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상 남자. 아니, 일본에도 뭐 고백할 때 이렇게 막 벽을 팍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면서요. 아니 벽 치고 고백만 하던가 막 거의 막 여자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을 굳이 집어넣어가면서 모르겠어요. 80년대에서는 그게 멋있다라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좀 불편했습니다. 지금 그럼 큰일 멋도 나죠. 없습니다. 예, 성추행이죠. 맞아. 아무튼 이러한 대비는 또 이러한 그 장면들뿐만 아니라 그 표정에서도 드러나요. 넥서스 6 레플리칸트들은 기쁨, 슬픔, 두려움, 허무함 등 다양한 표정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프리스는 다양한 분장까지도 합니다. 너무 이상해 그 분장. 그렇죠. 이상하지만은 자신의 얼굴을 가꾼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릭 데커드는 시중일관 중2병 걸린 사람 마냥 늘 진지하고 무표정입니다. 그러네. 그동안 감정이 인간만이 가질 수는 어떻게 보면 고유한 영역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 리들리 스콧은 그 감정을 바탕으로 과연 누가 인간이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놀랍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레플리칸트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죠?
오른쪽 눈 아래 숫자입니다. 숫자 넘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넘버가 있나요? 네. 그거는 2편에 나오잖아요. 죄송해요. 2편이 헷갈렸나 봐. 2편 설정이고 아니 근데 2편 첫 장면부터 나오기 때문에 스포 아닙니다. 2편 설정 1편은 딱 그게 안 나와요. 그냥 눈을 기기로 봐야 돼요. 어쨌든 맞아요. 눈입니다. 정답은 눈이에요. 재밌는 것이 그 눈이 영어로 eye잖아요. 그쵸. 이걸 좀 동음 이의어로 하면은 I. 그러니까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수십 가지의 거의 100가지 가까운 질문을 통해서 눈과 홍채의 움직임을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레플리칸트냐 사람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인간이 지구의 최고등의 생명체라고 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피조물과의 차이가 홍채의 움직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앞으로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는 당신 홍채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군요라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에이리언보다 한 발짝 더 나갔네. 네네, 그러니까요. 로봇이나 레플리칸트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감정을 느끼는 건 똑같지만은 고작 그 차이가 홍채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사 여탈권이 결정되는 것이 그 왜 로이 베티가 그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눈을 찔러 죽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눈을 찔러 죽였구나. 네, 마지막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눌러서 죽여버리잖아요. 같은 눈을 가졌고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너랑 나라가 다른 건 눈뿐이니까. 눈도 아니야. 홍채 움직임. 홍채뿐이니까.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잘 보여주는 것 같다. 눈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눈 디자이너만 따로 또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눈이라는 게 그 뭐 마음의 창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제 사실 그 눈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고 그래요. 눈이랑 입으로. 실제로 그 시력을 천천히 잃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눈을 못 보잖아. 나중에 되면 시력을 잃게 되니까 그 상대방이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을 때, 조금이나마 시력이 남아 있을 때 실제로 상대방의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귀나 코를 보거든요. 근데 귀나 코로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른다고 해요. 자기의 감정도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보면은 왜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리들리 스콧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과 이런 레플리칸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미래 시대에서 노동의 가치와 인간 소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넥서스 6와 같은 인조 인간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동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갖는 유일한 가치?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렇게 AI나 뭐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들이 발명이 되면서 점점 그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들은, 이 영역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은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블레이드 러너 같은 시대관으로 그 리플리컨트가 이렇게 주변에 우리가 엄청 많은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만약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노동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지 인간의 존재감이 그들보다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창조죠, 창조. 창의력. 쓰는 일. 근데 리플리컨트는 인간하고 모든 면에서 똑같잖아요.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그럼 굳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럴 필요가 근데 지금은 사실 리플리컨트랑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 아니 우선은 그러면은 그 리플리칸트가 있는 시대로 한번 해보죠. 2019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작년으로. 그러니까 작년으로 가보죠. 오히려 그때는 리플리칸트가 살았잖아 사실. 맞죠? 그렇죠. 그때는 다들 날아다니는 자동차 타고 있으셨잖아요. 그쵸. 그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시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리플리컨트들이 대부분의 일을 험한 일을 막 다 가져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블레이드 러너의 상관이라든지 타이렐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약간 그런 상위 담당자 포지션? 그런 것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오케이. 네, 좋네요. 그것도 어떻게 뭐 의사 결정자라고 해야 될까? 명령권자. 혹시 뭐 이즈님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글쎄요. 거의 답을 꼭 말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거의 빈민가의 사람들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와 그러면 근데 그런 시대가 와서 만약 레플리컨트한테 온갖 험한 일 이런 거 맡기면은 편할 것 같긴 한데 진짜 근데 항상 이게 뭐 인조인간도 그렇고 레플리컨트도 그렇고 뭐 AI도 그렇고 그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처럼 사고를 하게 되는 순간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에게 반역을 하게 되고 그런 부작용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집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이제 만약 리플리칸트가 거의 인간보다 뛰어난, 그러니까 사실 타이렐사의 모토가 인간보다 뛰어난 인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맞아.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그러면 그런 세계에서는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거는 리플리칸트인데 그 밑에 있는 인간은 우리잖아요. 맞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다 리플리컨트 시키면 돼요. 그때는 그렇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하는 돼. 거야, 우리만. 근데 그럼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죠? 그걸 또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하겠네요. 그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창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림 그리고 아니면 뭐 이런 거 녹화하고 뭐 영상 만들고 그건 저도 글 동의합니다. 쓰고 뭐 네,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하루빨리 기대하고 리플리컨트 있습니다. 빨리 네, 제발 만들어 주세요. 복원시켜야 돼. 2019년. 그러니까 왜 폐기를 시켜가지고 아쉽게. 아무튼 저는 우선 굉장히 고심을 해봤지만은 저는 답은 없었어요. 없다가 저는 답이었습니다. 우선은 인간보다 힘과 지능이 뛰어나기에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줄어들겠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더 감정적이거든요. 레플리칸트들이. 그리고 더 공감력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이제 사무실 이런 데 가더라도 우리보다 더 사회성 있는 활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사회적인 활동을 할 것 같고 뭐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우월한 것은 홍채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월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무튼 기술 진보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 진보가 노동의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육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거든요. 육체 노동의 가치 감소는 그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 오늘날에서는 사각지대를 좀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뭐 기술 계급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블레이드 러너 세계관의 지구와 같이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의 지구와 같이 마천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좀 요즘 책을 좀 읽는 게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술을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기술을 배우면은 그 기술로 평생을 먹고 살았대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도 막 기술 배우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진짜.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의 변화가 대부분 뭐 유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들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기술로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더 피곤해졌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50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자 나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에 노동의 사각지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닙니다.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런 기술 계급 사회에서 가장 하류층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의 배경은 늘 어둡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한번 해가 비추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 레이첼 만날 때 그 비서를 만날 때 네, 정확합니다. 네. 그게 타이렐사 꼭대기거든요. 그 타이렐사 꼭대기에서는 그 데커드와 레이첼 그리고 타이렐 회장이 만날 때 둥근 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은
즉 자본의 최정상에 있는 곳에서만 햇빛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마천루 아래에 햇빛이 가려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야, 이걸 어떻게 발견했대요? 역시 대단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햇빛은 네. 단지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자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우리 현 세대라고 생각하면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한정된 자원이기에 모두가 공동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 자본주의 폐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블레이드 러너에선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리들리 스콧이 상상한 미래의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작년 2019년도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한 인간의 소외 현상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노동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뭐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해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보다는 뭐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끝내지? 어떻게 하면 복잡하지 않게 일을 끝낼 수 있지? 이런 생각만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영화는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아 그래요? 이걸 보고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네, 있구나. 좀 반성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좀 경이롭습니다. 느끼고.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 무거운 주제이지만은 시내부로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마음 그래요. 이해합니다. 네, 그 여러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 본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런 좀 방향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노동을 묵상하셨네요. 인간의 노동. 저는 이제 제가 좀 주로 봤던 거 나눠도 될까요? 네네. 저는 그 인간의 조건이 뭘까? 근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흰머리 아저씨가 이제 비 올 때 죽으면서 대사를 로이라고 해주세요. 아 로이인가요 로이? 네. 나 로이가 그 배우고 있어. 흰머리 아저씨. 엄청 할아버지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아 되게 전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그 로이가 죽으면서 나는 뭐 어느 전쟁에도 참여했고 막 그 자기 썰을 풀잖아요. 이러이러한 기억이 있지 하면서 죽는데 그 너무 아련한 거예요. 제가 그분이 있었던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도 레플리컨트지만 나름의 기억이 있구나.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 어떻게 보면 기억 아닐까? 그 장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사라지겠지. 그 기억들이 다 사라지겠지. 이러면서 너무 아까운 거야.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기억을 자기 아이덴티티로 삼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사라지겠지. 이 말은 결국 내가 사라지겠지. 맞습니다. 이 말이었을 것 같아. 그 부분이 굉장히 명대사인데요. 진짜 사실은 그분이 연기를 하시면 루커 하이어 이분이시가 아무튼 본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대사가 굉장히 길었대요. 원래는 길었는데 너무 길어서 자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애드립으로 잘랐는데 그게 오히려 그 더 관객들의 좋았다. 마음을 더 울릴 수 있었던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명대사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뭐 인간의 특이성,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질문 좀 종종 받기도 하고 생각도 하잖아요. 네. 근데 기억이란 답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인간의 특이성이 기억이구나. 에이, 이거 동물이 기억이. 동물도 기억이 있지만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을 넘어서 생명의 어떻게 보면 조건, 특이성이 기억이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우리가 겪었던 그런 모든 기억을 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추억이죠. 그런 걸 바탕으로 살잖아요. 트라우마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요번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 보고 나서 내가 나의 기억들 이게 좀 되게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기억이다. 그러면 기억만 있으면 사람인가요?
그건 모르겠네. 기억만 있으면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걔도 기억이 있을 것 걔도 같아요. 기억이 다 있죠. 있죠. 저를 오면 반겨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억나서 그렇지 뭐. 리플리칸트인가? 우리 집 강아지. 아무튼, 복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기억을 사람의 정체성에 생각하기가 그러면 우리 기억상실증 걸리면 난 이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치매도 있다. 그러네요. 치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은 기억에서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나일 수 있는 건 내 기억 때문인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사람인 거는 기억 때문인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제일 무서운 병이 저는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나의 기억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하나씩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맞아. 가족들도 특히나. 기억?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리플리컨트 레이첼도 그렇고 레이첼도 결국 자기한테 기억이 주입돼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알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2049는 훨씬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기억이 거의 메인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억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기억이 인간의 전제 조건인 것 같진 않아요. 전제 조건인 것 같진 않은데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모든 기억을 다 잃었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내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쵸. 다른 사람이 될 것 같긴 해. 맞아.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만약 다른 사람의 기억을 주입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저는 이제 제가 지금의 이런 성격을 갖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축적해 왔던 기억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기억이 나한테 주입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되겠죠. 진짜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180도. 근데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다. 나랑 성향이 정말 180도 다른 사람 거를 주입을 받았을 때 내 성격이 정말 완벽하게 그 사람처럼 될까요? 내 그렇지는 기존 않을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기억이 것 그 같긴 사람 거 당장 어제까지 기억이 다 그 사람께 들어왔어. 근데 어제까지 막 그 사람 나랑 정반대로 행동을 해왔어. 오늘 나는 나처럼 행동을 할까 그 사람처럼 행동할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틀이 어떻게 보면 이게 껍데기 이제 내 몸이 그 사람 몸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이 육체는 어쨌든 그 정신하고 이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그 사람 육체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똑같은 기억이라도 똑같은 기억 우리 세 사람에 다 주입한다 그러면 셋이 좀 조금씩 다르게 핀트가 갈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근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우리 셋한테 각자의 어떤 똑같은 뇌를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은 같은 기억으로. 똑같은 뇌. 기억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억을 주입하냐 뇌를 넣으냐 이 둘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다르겠네. 기억은 뇌의 일부분 중에 한 곳이 몇 군데가 담당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겠고 뇌가 전체적으로 이식되면은 정말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근데 뇌를 이식해도 몸이 다르잖아요. 몸이. 근데 육체가 다르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뉴런 사이에 자극에 의해서 성향이 발현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뇌의 그 자극.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느끼면 어떤 뇌에서 신호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를 내는 체계마저도 같으면은 그의 성향도 같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성에 비슷한 나이대의 몸이라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성별이 바뀌어지거나 아니면 하룻밤새 80세 노인의 몸에 들어가나 이러면은 아까 이준이 말한 대로 뭔가 다르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다를 근데 수밖에 없지. 같은 성별의 비슷한 나이대의 몸으로 내 뇌가 이동했다. 이러면은 진짜 그냥 그 사람이 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 사람이 같은 시점에 같은 사람으로 시작하지만은 또 이제 받아들이는 환경이 다 다르니까. 맞아, 사는 환경이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가족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또 뭐 달라지겠죠. 다르게 학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네요. 네, 뭐 그럴 것 같네요. 재밌네.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기억이랑 뇌는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확실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고요. 혹시 뭐 그 이프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네. 이 편까지 보셨으니까 뭔가 더 다를 것 같아요. 이 편은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고요. 우리가 몇 주 뒤에 곧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고. 저는 특히 그 어떻게 보면 레플리컨트 여주인공 레이첼이라고 했죠. 네네네. 레이첼이 저는 너무 어쨌든
저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지난주에는 저쪽에 커버넌트의 여성분이 너무 귀엽다. 내 스타일이다 그랬는데 이분도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이제 꽂히는 사람이 많나 봐요. 네. 아, 이분도 너무 금사빠시네. 금사빠긴 해 확실히. 근데 저는 이분 옷이 너무 이상하던데 맨날 자기 몸에 10배 정도 되는 모피코트 입고 다니는데 안 덥나?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는데 2019년도에 그거 유행했잖아요. 모르세요? 아 작년에 그거 유행이었지. 저 모피코트 입고 다녔는데 무슨 소리 하시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그래요? 샀었거든요. 말씀하시죠. 얼굴이 되게 신비롭고 뭔가 좀 어쨌든 되게 좋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게 1982년에 생각한 2019년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안 봤지만 뭐 원더키디 2020 원더키디인가 그런 방송들이 맞아. 2020년에는 막 우주도 날아다니고 다 막 외계 생명체에 대한 소통하고 막 이런 미래를 상상했다면서 2020년만 돼도 근데 2020년이 됐더니 뭐 스마트폰 정도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기술력의 그 향상되는 정도가 되게 더딘 것 같아요. 맞아. 옛날 사람들이 상상하던 거에 비해. 그렇지. 저는 2100년대도 자동차 안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거 법 때문에 못 날아다니고 기술이 나왔는데 법이 규제돼서 그래요?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위에도 신호등을 만들고 막 별짓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된다 말하면서 막고 이제 뭐 이건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몇 명만 이제 타고 다니겠죠.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테스트를 제가 알기로는 못했다고.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도 좋아해가지고 막 자주 보는데 테스트 다 했는데 그것도 그냥 너무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시중에 내놓는 게 아직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100% 안전하게 만들어라 이러는데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100% 안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를 추구하고 있어서 되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공지능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사고를 냈어요. 뭐 오류가 나든지 아니면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사고를 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뭐 테슬라가 져야죠. 네, 저도 예전에 듣기로는 무조건 제조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 경우가 사람을 쳤을 때 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 과실이냐 차의 과실이냐 뭐 이런 문제. 또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아무리 조심해도 기술은 발달하지만은 이런 법과 제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늘 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주신 대로 2100년, 200년이 돼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뿅뿅 날아다니는 그 세계가 영영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우울해요. 우울하세요? 네, 그런 게 언젠가는 와야 내 죽기 전에 나 할머니 될 때 그런 거 보고는 죽고 싶은데 그때도 그냥 좀 더 좋은 스마트폰 정도 나오고 끝나 있을까봐 아이폰 32 아이폰 32로 유언장 남기고 뭐 그 정도로 끝날까봐 좀 아쉬워요. 이런 이렇게 퀀텀 점프하는 그런 기하급수적인 그런 발전이 왜 없을까? 심지어 복제인간, 인조인간도 윤리적인 문제로 사실 다 이제 좌절되거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지만 결국 정부 차원에서 규제했다는 설도 있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설들이 있어서 사실 이 도약하려면 리스크를 한 번은 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급진적인 분이시네요. 내일 아니니까. 근데 구경은 하고 싶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1920년,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 일제 강점기 시대 생각해 보면 마차 타고 다녔어요 그때. 뭐 그러겠죠. 차도 거의 없고 그냥 진짜 말 다니고 그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하긴 한 거죠. 이 건물들과 이런 거 예전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아마 5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전혀 상상이 안 됐을걸요? 근데 그거는 한국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쯤 지은 건물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거의 뉴욕도 맨하탄 그 스카이라인도 7, 80년대 그때 그 스카이라인 그대로예요. 그때 이미 다 이뤄놓은 거네. 맞아요. 그래서 발전을 그때 이후로 더디게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딱 오면은 우리나라 일본에 가면은 그런 고층 빌딩 이런 거 보고 되게 좀 오히려 우리는 놀라네. 근데 역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들을 보고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이 그 맛에 가는 거잖아요. 유럽은 아날로그와 뭐 이런 디지털 근데 생각보다 일정 수준에 미치기 시작하면은
더뎌진다. 그게 네. 사실 약간 정설인 것 같아요. 아. 맨하탄 같은 데만 봐도. 그래서 서울도 여기서 많이 발전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제 뭐 법이나 사회 이런 것들이 인식의 변화인데 사실 우리가 하룻밤 사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긴 힘들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기술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과 맞아. 이런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누가 안고 가냐. 우리는 솔직히- 그걸 포용할 수 있냐 이런 맞아. 문제가 생기게 우리가 되겠죠. 마음의 준비가 되었냐. 근데 솔직히 저는 기술 발전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래 사회 생각해 보면 저는 유토피아보단 디스토피아가 더 걱정이 돼요. 예, 진짜 저는 진짜 더는 안 바라고 기술은 뭐 지금도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핵 전쟁이나 이런 아니면 진짜 코로나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더 악화된 상황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항상 미래 생각하면 좀 특히 한반도에 살면서 이 전쟁 나면 어떡하지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세라 세라입니다. 될 대로 되라. 네. 아니 뭐 우리가 개인이 뭘 하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기술과 윤리 사이에서 조율이 잘 돼서 계속 네. 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약을 합시다. 그러면 좋죠.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실까요? 예, 좋습니다. 갑작스런 마무리. 아무튼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블랙 레인이죠. 예. 네, 블랙 레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